희귀 질환의 모든 소식, 희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권준희입니다. 지난 1화에서는 득발성 폐섬유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진단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득발성 폐섬유증의 치료제, 그리고 치료 예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득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14년에 펄페니돈과 닌테담이라는 두 가지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고, 펄페니돈이라는 치료제가 국내에서 피레스파, 피레스코, 파이브로라는 세 가지 상품 이름으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닌테다님이라는 그 약제도 오페브라는 이름으로 현재 시판되고 있습니다. 두 성분 모두 임상 시험을 통해서 질환의 진행 정도를 늦추는 효과를 입증해야 했는데요. 폐섬유화증의 진행을 50% 정도는 지연을 시키고요. 급성 악화의 발생도 많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현재 국내에는 펄페니돈 성분약만 보험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환자에게 펄페니돈만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치료제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펄페니돈 이 약제는 이제 먹다 보면은 식욕 부진, 위 팽만감, 소화불량 같은 소화기계 부작용이 환자들의 한 4분의 1 정도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펄페니돈을 환자들이 복용하면서 또 주요하게 겪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광과민성입니다. 이게 이제 심각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심각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 펄페니돈을 먹는 환자들은 꼭 햇빛에 많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햇빛이 노출되는 부위를 가리기 위해서 양산을 이용하거나 장갑을 끼거나 또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펄페니돈이 아닌 닌테다닙의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닌테다닙 또 역시 그 소화기계 부작용인 그 식욕 감소, 구토, 구역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심한 경우 체중 감소도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펄페니돈과 닌테다닙 두 가지 모두 이 간독성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간독성이 심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약을 좀 중단하고 관찰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작용이 심할 경우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화기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고됩니다. 하지만 용법을 지켜서 복용해도 소화기계 부작용이 심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요,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경과를 관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단, 득발성 폐섬유화증의 진행을 진행시키기 위한 치료제의 효과와 치료제의 부작용을 떨어뜨리는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환자가 얻는 득과 실을 판단해서 치료가 조절되어야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CT 촬영은 자주 받아야 하나요? 권고 주기가 따로 있을까요? 득발성 폐섬유화증은 진단 시에 CT 촬영을 하게 됩니다. 질병의 진행을 평가하기 위해서 폐 기능 검사를 6개월에서 12개월 간격으로 시행하지만, CT의 주기적인 검사 간격은 아직도 그 정해진 권고와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많이 악화되거나 진행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CT 추적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CT 추적 검사는 급성 악화가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폐암이 좀 의심돼서 확인을 해야 될 경우, 그리고 이제 폐결절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득발성 폐섬유증은 완치가 가능한 질환일까요? 득발성 폐섬유화증은 환자마다 질환의 질병 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단 이후 진행이 없는 환자도 있지만 아주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환자들은 아주 빠르게 진행돼서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환자는 증상이 완만히 진행되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급성 악화가 발생될 경우에는 폐기능 악화로 인해서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득발성 폐섬유화증 환자들을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평균 생존 기간이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보고되고요. 5년 정도를 관찰해 보면은 약 한 50% 정도의 환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됩니다. 하지만 환자들마다 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진행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폐섬유화증도 다양한 경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평균값을 꼭 자기에게 적용시키기보다는 자기 질환 상태를 파악하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급성 악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왜 발생하는 건가요? 이 급성 악화는 이 호흡곤란 증세가 최근 한 1개월 이내에 갑자기 심해지면서 환자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를 급성 악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대부분의 경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밝혀지는 급성 악화의 원인으로는요, 폐 감염, 그리고 약제 부작용, 그리고 이제 시술 후에 급성 악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오염된 환경에서 오염된 물질의 흡인 또는 미세먼지의 흡인 등도 급성 악화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급성 악화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급성 악화의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도 충분한 근거와 권고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고 급성 악화가 진행되면 호흡 부전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호흡 부전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삽관 또는 기계호흡 치료법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서 또 시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또 급성 악화가 진행돼서 호흡 부전이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 폐 이식 수술까지도 고려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많은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합병증으로 폐암이 생겼을 때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특발성 폐섬유화증에서 폐암은 아주 흔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아주 초기이거나 폐암이 초기일 때에는 수술을 통해서 폐암을 제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진행된 상태에서 또는 폐암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많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보조요법으로 폐암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합병증으로 폐렴이 생겼을 때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제 그 폐렴이라고 그러면 흔히 이제 세균성 폐렴을 얘기하죠. 이 세균성 폐렴에 대해서는 항생제를 사용해서 신속하게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폐렴도 급성으로 심하게 올 때는 굉장히 그 경과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균성 폐렴 외에 바이러스나 곰팡이균 그리고 결핵균 같은 것들도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데,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코로나도 역시 폐렴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적절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교수님, 아무나 폐 이식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어요. 이게 사실일까요? 예, 맞습니다. 폐 이식은 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 이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그 수단인데요. 모든 환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 장기 이식 자체가 합병증이나 거부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폐 외에 다른 그 장기가 건강한 상태에서만 폐 이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한 염증이나 종양, 기저질환이 있으면 폐 이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폐 이식은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가 수술 후 기대 수명이 수술 전 현재 기대 수명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 진행할 수 있고 또 권장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폐 이식 대상자로 적합한지 판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있을까요? 폐 이식은 적합한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폐 이식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점을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국제 심폐이식학회에서 간질성 폐질환 환자의
폐이식 기준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총 2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째는 폐이식 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기준과 둘째는 폐이식 대기자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감염내과, 영상의학과, 마취 통증의학과 등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의 진료를 해서 최종적으로 폐이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폐이식이 아예 불가한 환자의 기준은 따로 있나요? 절대적인 이식 불가 기준은 아니지만 당뇨나 고혈압 같은 동반 기저 질환이 심한 경우는 폐이식 이후에 성적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폐이식 자체를 권고하진 않고요. 또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도 역시 폐이식 이후에 성적이 안 좋고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폐이식을 권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연구를 보면 TERC 유전자나 TERT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텔로머가 짧아지는 경우에 폐이식 수술 후 성적이 나쁜 것으로 보고돼서요. 이런 유전적인 연구가 폐이식 수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폐이식을 받으신 환자분들은 수술을 받고 생존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국제 심폐이식학회 데이터를 살펴보면 1990년부터 2011년까지 폐이식 수술을 받은 약 8,500명 정도의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에서 평균 생존 기간이 4.5년이었고요. 1년 후 생존율이 약 75%, 그리고 10년 후 생존율은 한 24%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국내 장기 조직 혈액관리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폐이식 대상자의 1년 생존율은 63%였고요. 11년 후에 생존율이 21%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진행된 폐이식 수술은 총 157건이었는데요. 그중 절반이 특발성 폐섬유화증 때문에 폐이식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발성 폐섬유증의 치료 방법부터 합병증인 폐렴과 폐암의 치료, 그리고 폐이식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궁금한 점을 해소하셨기를 바라며 더 많은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